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저도 계속 뭐 공부도 하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이런 공익 마케팅, 사회공헌 컨설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되게 사실은 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풀어질 수도 있어서 좀 요거는 제가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마켓 4.0 시대라고 해요. 마켓 1.0, 2.0, 3.0, 4.0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환경이 바뀌면서 마케팅 기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1.0은 제품, 2.0은 소비자, 3.0은 가치, 4.0은 진정성인 건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 포드는 검정색 차만 만든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 제조사도 많지도 않았고요.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검은색만 만들어도 그냥 팔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제품 중심인 거예요.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품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됐었어요. 뭐 대학생분들이나 혹은 또 새로 창업하신 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실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우그룹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우그룹이 대우전자가 저 어릴 때도 탱크주의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절대 예쁘지 않아요. 삼성과 뭐 그때는 LG 다 있었지만 이때 먹혔던 게 탱크주의.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TV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1.0은 마켓 1.0은 그냥 제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케터분들은 이때가 제일 편했겠죠.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잘 만드는 됐었으니까. 근데 시절이 지나면서 잘 살게 되고 이런 경쟁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경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제조사들이 많아지게 되면 차별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그 차별이 기술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차별이 약간 이제 디자인이나 감성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죠. 캐스키드슨을 제가 넣은 이유는 캐스키드슨을 국내에 들여온 그 디스트리뷰터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좀 뭐 가까운 자리에서 뭐 가까우신 분이다 보니 뭐 식사나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캐스키드슨이 처음에 꽃무늬로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캐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앞치마니 주방용품이니 뭔가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뒤집개는 그냥 뒤집개여야 됐고 뭐 받침대는 받침대로 끝났고 접시는 그냥 담는 거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분들의 소득 수준이 2만 불, 3만 불 가면서 이제 똑같은 기능이라면 예쁜 거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방용품과 이런 베드용품들을 거의 영국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시키고 화려하게 만든 브랜드가 캐스키드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인 거예요.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전 세계 1등을 한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손톱깎이 이런 거 빼놓고. 근데 이분은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이었는데 90년도에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음향기기로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한 적이 단 한 번이 없고요. 우리가 예전에 워크맨, 뭐 C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니, 뭐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하드디스크, 뭐 메모리 칩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MP3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최초의 MP3가 대박 친 게 애플이죠, 당연히. 애플은 하드디스크를 굉장히 소형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막 300곡, 500곡씩 담은 거예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뭐 제 세대는 아시겠지만 MP3 플레이어 하나 사면 이 안에 10곡, 20곡, 많이 들어가면 50곡 들어가면 꽉 찼었어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한 게 애플이었던 거고 아이리버는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각 프리즘 모양과 예전에 뭐 미키마우스 모양 이런 것들로 거의 뭐 대박을 쳤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더 애플이 더 많은 더 훌륭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뭐 시대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2.0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경제학자 분께서 이런 그 마케팅 기법을 만드셨어요. 뭐 아이드마라는 모델인데 인지하고 뭔가를 보면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인지하는 건데 보면서 흥미를 느껴요. 근데 흥미를 느낀 다음에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느끼지 않으면 구매하진 않죠. 그래서 보고 난 뒤에 나중엔가 내가 필요하구나라고 욕구를 느꼈을 때 그때 봤던 광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를 하는 이게
1.0과 2.0 수준의 마케팅 기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간 게 아이사스라는 모델이라고 2004년도에 덴츠에서 일본 최대 광고 대행사고 우리나라에도 뭐 자회사가 계열사가 있지만 덴츠라는 곳에서 인터넷의 등장으로서 만들어낸 게 아이사스예요. 자, 인지 흥미는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검색을 해요. 저게 뭐였지? 그리고 나서 괜찮은데 혹은 필요했는데 라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 2.0은 구매로서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샀는지 인스타에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내 블로그에 올리고 야, 이 제품은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이런 게 의미가 있어. 아, 얘는 이런 거야. 에코백 같은 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기법이 1.0, 2.0 세대에서 넘어가는 거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됐을 때 이게 확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욕구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하고 구매한 걸 공유하는 시장이잖아요. 이쪽 3.0은 이 부분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판단을 해요. 러쉬라는 브랜드는 저희 회사랑도 예전에 일을 많이 했었지만 이 러쉬는 영국 화장품 회사고요. 원재료가 모두 다 뭐 화학 제품은 하나도 쓰지 않아요. 직접 재배해서 쓰고 공장 단가도 굉장히 비싸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뭐 기업가의 철학이 있었겠죠. 근데 마케팅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마케팅하는 방법을 달리했어요. 원래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 화학 제품 안 쓰고 동물 실험 절대 안 하고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아예 러쉬는 마케팅 자체를 캠페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러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캠페인들이. 그래서 오로지 공익 캠페인만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물론 러쉬는 되게 잘 된 회사이죠. 마켓 3.0은 말씀 그대로 진정성을 가진 회사를 찾아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마켓 4.0은 좀 달라요. 인터넷이 정말 증폭되고 모바일 활성화되면서 이게 플랫폼 시장으로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외국 플랫폼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플랫폼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다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이 개인화되어 있는 플랫폼 안에서 그 사람들이 내 지인이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사는 제품, 내 아는 사람의 검증을 받은 제품 이런 실제로 내가 팔로우하고 뭐 인플루언서 분들, 내 인플루언서지만 제가 연예인처럼 이렇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0으로 진화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그 기술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대의 변화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Z세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세대라는 제가 이 마케팅, 사회공헌 마케팅에 있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문화를 학교 때부터 가르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자기 주변을 돕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한 사람들. 뭔가 기부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지만 한 번도 학교 과정에서 기부해야 됩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뭐 친구들이나 부모님 역시도 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기부를 어디다 해.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과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교육에 의한 문화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 문화가 되게 빨리 왔어요, 우리나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에이, 무슨 사회공헌은 그냥 조용히 하는 거지, 기부는 조용히 하는 거지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선진국이 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마케팅 기법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문화들이 빠르게 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환경이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보다 과거에 우리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일본을 따라가려면 몇십 년, 미국 따라가려면 몇십 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뭔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던 것들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되게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좀 요즘 뭐 흔히 돌아다니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에 말씀드린 4.0에 묶여있는 4.0으로 씌울 수 있는 그들의 마켓 활동들인 거죠. 자,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Z세대인 거예요.
사실은 Z세대가 제일 많은 디지털 문명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 같은 X세대도 디지털을 쓰긴 하지만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Z세대들은 그 문화를 따라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 문화가 지금 말씀드릴 Z세대들이 마켓 4.0의 거의 뭐 가장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좀 뭐 유행에도 민감하고 구매력은 되게 높아요. 왜냐면 우리 때처럼 부모님들이 없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집도 있고, 나름은 뭐 내가 굳이 돈 벌어서 집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엄마 집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모아서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성장의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들을 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뭐 신기술에 되게 굉장히 좀 민감한, 그리고 SNS에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죠. 실제로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책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게 비판하지 말자는 거고, 두 번째 장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세대예요. 예전에는 이제 저만 해도 나는 뭐 되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같고, 나는 무조건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였지만, 이 Z세대들은 꼭 내가 그런 지위적인 높이가 안 올라가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삶을 사는 경향으로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20대,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확한 걸 알지 못하지만, 다 뭐 저도 이제 보고 배운 거니까 그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뭐 직접 체험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디지털로 정보를 많이 얻는 세대다 보니까, 우리는 몸으로 뛰어가지고 다 얻었다면, 지금은 저는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 더 좋아하지만,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은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 움직임을 습득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 하나를 파가지고, 옛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100만 시간의 법칙, 그래서 10년 한 일을 10년 동안 하면 뭐 전문가가 되고 뭐 달인이 된다,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저도 제 아이에게 얘기하는 게, 제 아이에게 얘기는 안 하죠. 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왜냐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을 짜맞추는 능력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이나 그리고 수학적인 부분들, 약간 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계속 뭔가 하나만 막 주구장창, 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지금도 돈을 벌어요. 죽을 때까지. 사실 뭐 저기 카센터에서 그 썬팅지만 붙여도 사실은 돈 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좀 더 많은 멀티플레이어들이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서 못 들긴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르메스를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에르메스를 못 든다면 과감히 짝퉁 에르메스라도 들겠다라고 아예 그냥 그 브랜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코백,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돈이 많아서 들 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하는 소비가 가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4.0 좀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TV나 이런 매스들에 대해서 흘러가는 매체들을 신뢰한다기보다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팔로워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세대에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인플루언서가 공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소비자들을 리딩을 해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이 Z세대와 현재 디지털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과거에 뭐 네이버의 블로거들은 안 그랬냐 그러면 다 그랬었어요. 제가 네이버 블로거들하고 한참 많이 만나고 일하고 할 때도, 그 당시에도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광고냐 아니냐, 비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받은 걸 왜 받았냐, 네이버 카페가 돈을 버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카페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네이버 것도 아니고 카페 주인장도 아닌데, 카페 주인장이 돈 다 벌고 회원들은 돈 안,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깎아주고 조각이 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도 최근에 광고인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는 공인으로서 이런 4.0 시대의 리딩 그룹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런 MZ세대를 리딩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루언서 플랫폼, 인플루언서 활동은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 보내드린 거고요. 저는 X세대고 우리 아들은 Z세대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도 TV를 안 봐요. 유튜브를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문과 라디오와 TV를 봤고 지금도 TV를 봐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세대들의 문화라고 보시면 좀 참고하실 만한 자료입니다. 네. 네. 자, 세대에 따른 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그런 선진국의 문화들이 기술의 발달로 수백 년을 확 당겨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공헌 마케팅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거고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 임팩트 비즈니스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저는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제로 나왔던 게 공익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인 건데 이거는 이제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기업이 안 한 건 아니었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었고 조그맣게도 했었고 크게도 했었고 노력은 다 해왔죠. 근데 대중들의 관심은요. 부동산이지 공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 트렌드를 보더라도 공익, 사회공헌 맨 아래죠. 근데 왜 이런 마케팅을 하냐? 자, 그런데 제가 해피빈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대상자는 꽤 많이 했어요. 한 17,000명 정도 대상자로 설문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기업 캠페인이 들어왔을 때 뭐 무슨 왜 해피빈을 쓰고 뭐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익 마케팅을 할 때 TBCF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인지는 하지만 스킨십은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는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이거든요. 댓글 하나 쓰고 내가 클릭하는 것 자체가 나의 행위. TBCF는 그냥 정보만 전달되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 공익 마케팅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처음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현 씨랑 제가 캠페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해피빈에서 현이 뛸 때마다 100원씩 적립이 돼가지고 기부가 돼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달린 댓글이 뭐였냐면 해피빈 캠페인에 달린 댓글은 이분은 뭐 기부를 생활하는 분이 너무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려요. 똑같은 캠페인을 YG에서 뉴스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요. 이분 군대 안 간 거 기부로 막으신다면서요.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 페이지가 그 페이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의 DNA는 매우 중요해요. 유튜브는 영상을 가지고 만드는 플레이이고 네이버는 뭐 포탈이지만 검색이 핵심인 거고 카카오는 메시지가 핵심인 거고 사람들이 해피빈에 갔을 때 반응을 이렇게 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뉴스에 가면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의 DNA가 갖는 속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이버를 서칭하다가 좋은 캠페인이 있어서 클릭하고 넘어갔을 때는 해피빈에 대한 UX가 경험이 돼 있어요. 유저 경험이 이미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플랫폼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기프트카가 올라와도 칭찬을 해줘요. 근데 현대자동차 기프트카 홈페이지 가서는 댓글도 안 써요. 차라리 무관심보다 욕이 나는데 욕도 안 써요. 이게 공익 마케팅을 할 때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정작용이 달라요. 뉴스에 누가 욕하기 시작하면 다 욕을 해요. 거기 하나 의식 있는 분이 좋은 걸 쓰면 그 사람 욕해요, 이제. 이게 거의 뉴스 댓글의 시스템. 근데 해피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욕을 썼어요. 제가 공익 캠페인 플랫폼에서 욕을 쓰게 되면은 그 욕을 쓴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 달려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의 굉장히 큰 힘이죠. DNA이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해피빈에 들어가서 기업 캠페인을 인식한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호감이 높아졌고 뭐 그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뭐 좀 더 보겠다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본인이 참여를 하니까 해피빈의 캠페인은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들어가서 이 캠페인이 뭔지에 대한 참여라고 댓글을 남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은 이 사회공헌 마케팅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공공기관도 다르진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마케팅은 전부 공익사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도 이제 공공기관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뭐 여성가족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욕 얻어먹는 기사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일 거예요. 근데 그 여성가족부가 뭘 하는지 사실 제대로 몰라요.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 보육교사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이 그래요. 잠깐 애 맡겨두는데 이 아이 정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취지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공공이익을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 플랫폼에서 조금 작은 사람이나마 전체 5천만 명을 다 인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옆집 아줌마, 내 옆집 아저씨, 내 친구들이 이걸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한 정보만 알려줘도 실제로 공사공단에서 하는, 그다음에 복지 뭐 관련된 정부기관 하는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익 플랫폼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500여 개 정도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그중에 40%가 공사공단 뭐 이런 기관들이었었던 거예요.